세계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단정지었던 나라, 대한민국.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단 70년 만에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은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시골 마을 곳곳에는 포탄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논밭은 황폐해졌고 집을 잃은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대문은 반쯤 무너진 채 서 있었고 한강 다리는 끊어진 채 그 잔해만이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서울역 주변에는 천막을 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 어린 아이들은 미군 부대 근처에서 껌 한 통이나 초콜릿 하나를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세계은행은 이처럼 단호한 보고서를 냈고 유엔 관계자들은 한국을 원조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나라라 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으니까요.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복구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영원히 농업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그저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허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들은 돌멩이 위에서 아이를 재우던 어머니들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다시는 자식에게 굶주림을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내겠다. 바로 그 굳건한 결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종로 3가의 한 구멍가게 주인이셨던 김 씨는 폭격으로 가게가 무너진 뒤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잔해를 치우셨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돌멩이를 날랐습니다. 그의 두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도 지방 곳간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은 다 떨어졌고 다음 추수까지는 몇 달을 더 견뎌야 했죠. 어머니는 보리쌀을 긁어 모아 겨우 밥을 지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에게 줄 밥 한 숟가락이 없어 등을 돌려 몰래 눈물을 훔치던 부모님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당시 우리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궁이에서 올라온 냄새는 구수한 밥 냄새가 아니라 쓴내였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온 국민이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우린 반드시 일어선다. 다시는 굶지 않는다. 도토리를 주워 가루를 내어 수제비를 끓이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 국을 끓이고 메뚜기를 구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서도 주머니에 보리쌀 몇 알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나중에 커서는 매일 쌀밥을 먹자고 약속했죠. 이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서야만 마침내 한강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산업화로 나아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며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농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10년 안에 보릿고개를 없애겠다. 그 진심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놓이고 댐이 세워졌습니다. 밤마다 시멘트를 이고 나르던 우리 청년들, 돌을 쌌던 노동자들의 땀이 바로 그 길을 만들었죠.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통로였고 희망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울산의 공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어촌이었던 울산의 어부들은 과감하게 배를 버리고 공장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것보다 기계를 다루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했죠. 그 중심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초가집을 허물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습니다. 흙길을 닦아 돌을 깔고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길어 올렸죠. 아침마다 마을 어귀에 모여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모습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우린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964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첫 수출 1억 달러 달성입니다. 지금 들으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 당시 한국의 처음 연간 수출액은 3만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3만 달러가 1억 달러로 뛴 것입니다. 무려 3,000배의 성장이라는 기적이었죠. 그 배에 실려나간 건 단순한 신발, 라디오, 섬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희망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커다랗게 실린 수출 1억 달러 돌파라는 제목을 보고 사람들은 신문을 가슴에 안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제 시작이다. 이날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수출의 주력은 가발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외국 여자의 머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이 산다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또 다른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포항제철입니다. 세계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제철소냐? 철강은 선진국만 할 수 있다. 일본의 한 신문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은 모래성 쌓기와 같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믿었습니다. 철이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건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박태준 포항제철 초대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꿈도 끝난다. 우리는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의 희망을 만드는 거다. 포항제철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일본과 서독을 오가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그들은 몸짓으로 그림으로 기술을 습득했죠. 밤늦게 숙소에 돌아와서는 공부한 내용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첫 쇳물이 쏟아지던 날 용광로의 붉은 불길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가난 때문에 무시받던 나라가 드디어 자기 힘으로 철을 뽑아낸 날. 그 순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그날을 포항의 생일이라고 부르며 기뻐했답니다. 이어서 조선 산업에도 도전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 줄 아느냐? 세계는 또다시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 조선소라니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들고 런던의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우리는 배를 만들 줄 안다. 현대조선소에서 첫 번째 거대한 배가 바다 위로 떠오르던 날 수많은 노동자들은 모자와 수건을 하늘로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함성이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고? 믿을 수 없어.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감했습니다. 버스에 매달려 공장으로 향하던 노동자들, 낡은 도시락통에 보리밥과 김치 한 조각을 싸들고 가던 청년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 기계 소리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심장 박동과 같았습니다. 구로공단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시던 박미영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옷이 외국에 팔린다고 생각하니까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기계가 돌았고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품들은 배에 실려 세계로 나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서울 시내에 처음으로 컬러 텔레비전이 등장했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구나라며 감탄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선생님이 곧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다고 했어요라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다시 한번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 세계에 물건을 파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날은 나라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신문 일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사람들은 신문을 흔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만세를 불렀고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국민은 깊이 느꼈습니다. 우린 진짜 해냈구나. 한강의 기적은 진짜다. 명동거리에서 양복점을 하던 이 씨는 그날 밤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몰랐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980년대 한국은 다시 한번 큰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세계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외국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차는 싸구려다. 금방 고장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한 기술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차로 세계를 달릴 거야라는 꿈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기술자들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하루 종일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우리 한국 자동차는 세계 도로 위를 당당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현대 엑셀이 미국에 처음 수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첫 주문을 받은 직원은 전화를 끊고 나서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됐다. 정말 됐다. 공장 전체가 환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자동차를 볼 수 있죠. 그 시작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바로 서울 올림픽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35년 만에 한국은 세계인의 축제를 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날 국민은 흑백 TV 대신 처음으로 본 컬러 TV 앞에 모였습니다. 성화가 점화되는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구 한 아파트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성화 점화 장면을 보며 서로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을 보다니라고 하시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완벽한 올림픽을 치르다니 믿을 수 없다며 연일 보도했죠. 그날 이후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을 치르며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시험대에 오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세계 금융의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 위기.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맞습니다. 그 시절 은행 앞에는 파산 소식이 붙었고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은 두 손에 힘이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마다 깊은 한숨이 가득했죠. 우리 국민들은 다시 우린 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강남의 한 대기업 부장이었던 김 씨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짐을 싸며 우리나라가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집 앞에서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장면,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주부들은 결혼 반지를 풀어 은행 창구에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돌반지를 꺼내왔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장식품을, 노인들은 평생 아껴두셨던 금부치를 내놓았죠. 은행 창구에 길게 늘어선 줄, 손에 작은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를 쥔 사람들의 모습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박영애 씨는 시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틀림없이 나라를 위해 내놓으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행 직원도 덩달아 울먹였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 은행에 갖다 줬습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도와드려야죠 라고 말하며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결국 IMF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 국민의 애국심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금모으기 운동은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IT 혁명과 반도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무신을 신고 좁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눈을 비비며 코딩을 하고 설계도 위에 연필로 선을 긋고 또 지우며 우리가 세계 최고를 만들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세계를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오기 하나로 버텼어요. 그 결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와 가전제품. 오늘날 전 세계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안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2007년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에 오른 날 직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다. 30년 전 일본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과거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산업의 심장을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터넷 강국으로도 발돋움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PC방 문화가 생겨났고 온라인 게임 산업이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K컬처입니다. 2000년대 말부터 우리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TS, 블랙핑크, 싸이의 강남스타일, 드라마 겨울연가,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는 한국 안에서만 소비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패션을 입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했을 때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가수가 세계 1위를 했다. 그 길거리에서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 봉준호 감독은 한국 영화가 세계 최고상을 받다니 꿈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듬의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을 때 팬들은 새벽의 결과를 기다리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미국에서 1위를 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감격해하셨죠. 세계인이 말합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없이는 살 수 없다. 가난해서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때 제작진은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오징어 게임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말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뤘단 말인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AI와 우주 산업까지 미래 세상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70년 전 보릿고개에서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라며 울부짖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의 삶을 바꾸는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무너져 내린 나라, 세계가 버린 나라.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1953년 폐허 속에서 울던 아이가 2023년 BTS 콘서트에서 환호하는 손자를 보며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구나 하고 뿌듯해합니다. 한강변에 서면 지금도 그 기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63빌딩, 롯데월드타워, 반포대교 위로 펼쳐지는 무지개 분수. 70년 전 이곳은 끊어진 다리와 폐허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 눈물과 희망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보릿고개의 배고픔에서 K푸드의 세계화까지, 초가집의 가난에서 반도체 강국까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까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IMF 위기에서도 금을 내놓으며 서로를 지켰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K컬처와 K방산, K반도체까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볼 수 있고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김치와 비빔밥을 파는 한국 식당이 없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며 한국 제품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이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흘린 땀방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견딘 고통이 오늘의 찬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